네, 인공지능 12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신경망과 딥러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선 그 신경망 모델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했는데, 네, 빠르게 리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그 인공지능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인공지능이라는 그 연구의 태동기에 있었던 크게 보면 두 가지 서로 다른 어떤 어프로치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네, 로직을 기반으로 한 그런 어떤 심볼릭한 어프로치. 네, 또 하나는 사람의 뇌의 구조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시작한 그런 이제 또 다른 어프로치가 있는데 네, 이 신경망에 관한 모델은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 아까 말한 그 후자에서부터 이야기를 우리가 출발하는 거였죠. 그래서 지능적인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인간의 뇌인데 뇌가 어떻게 구성되고 동작하는지에서부터 살펴보겠다 그랬습니다. 뇌는 수백억 개의 신경세포,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들이 서로 다른 뉴런끼리 다수의 연결이 형성되어 있어서 어떤 시그널들이 이제 전달이 되면서 그 지능적인 사고하고 판단하고 학습하고 이런 일들을 수행한다는 거죠. 네, 하나의 뉴런의 동작을 살펴보면 일렉트로케미칼 시그널이 전파되면서 어떤 동작을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온오프 동작을 반복한다 그랬습니다. 인풋, 그 서로 다른 연결된 뉴런으로부터 어떤 시그널을 인풋 단에 전달을 받고 네, 그것이 어느 정도 이상 쌓여서 스레숄드를 넘어가게 되면 네, 아웃풋을 내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러한 동작이 이제 반복되는데 동작이 진행되는 온오프가 진행되는 속도는 수 밀리세컨드 정도의 스피드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뇌와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 컴퓨터의 CPU가 동작하는 걸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사람의 뇌는 상당히 많은 그 신경세포,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어떤 소자들이 동시에 그리고 분산된 그런 처리를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로버스트하다 그런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커넥셔니스트 모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의 뇌가 동작하는 것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멘탈 피노메나가 간단한 어떤 소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많은 수의 프로세싱 엘리먼트, 각각은 아주 심플한 거,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상호 연결, 그리고 분산된 처리, 그다음에 학습의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태동기에 그런 아티피셜 뉴런 같은 연구가 있다가 한동안 침체되었다가 1980년대 지나면서 다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들이 활성화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리지널 그 퍼셉트론이라는 모델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봤죠. 앞서 본 하나의 뉴런이 동작하는 걸 그대로 수학적인 모델로 표현한 겁니다. 인풋이 들어오고 어, 인풋이 들어오는 각각의 라인에 어떤 가중치가 설정이 되고 인풋 곱하기 가중치가 쌓여서 네, 그것이 어떤 스레숄드를 넘어가게 되면 아웃풋이 1이 되는 그런 모델을 이렇게 퍼셉트론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림으로 그리면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고 네, 또는 수식으로 오른편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하나의 간단한 퍼셉트론 모델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인풋이 어떻게 주어졌을 때 아웃풋이 어, 1이 되는지를 이제 이 모델이 이제 정의하게 되는데 이 가중치가 어떻게 설정되냐에 따라서 네, 지금 이 두 개의 인풋이 있는 경우에 적당한 가중치를 설정하면 그것이 x1, x2
인풋 공간을 선형으로 둘로 분리하는, 그래서 어느 한쪽에 해당하는 인풋에 대해서는 플러스 1, 다른 쪽에서는 마이너스 1의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 여기 이그젬플에 있는 것과 같이 웨이트를 설정하면 이것은 예컨대 x1, x2가 둘 다 1인 경우만 1이 되는 로지컬 AND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습을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인풋에 대해서 어떤 아웃풋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이 모델이 바로 그런 인풋 아웃풋 관계를 만족하도록 설정을 하게 되는 걸 말하는데, 이때 설정은 결국 이 모델이 나타낸 함수가 이 가중치가 어떻게 설정되냐에 따라 달라질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인풋 아웃풋 관계를 만족하도록 가중치를 설정하는 방법, 그것이 이제 학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인풋에서 원하는 아웃풋이 1인데 현재 내 모델이 아웃풋이 마이너스 1이라면 그러면 인풋의 웨이티드 썸이 더 큰 값을 가지도록 해당되는 웨이트를 증가시켜야 될 거고, 거꾸로의 경우는 감소시켜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런 간단한 식으로 각 가중치의 변화량을 어떤 내가 원하는 example x에 대해서 y가 주어졌을 때 가중치를 이렇게 변경시켜 나갈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한 example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건 1제로라는 인풋에 대해서는 아웃풋이 마이너스 1이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렇게 초기 가중치가 설정되어 있다면 원하지 않는 아웃풋 y가 1이 나오게 되고, 그랬을 때 앞서 우리가 정의한 것과 같은 웨이트 변화를 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 모델이 나타낸 함수가 변하고, 이제 우리가 그 주어진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아웃풋이 나오도록 모델이 변경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퍼셉트론을 가지고 하겠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델이 X에 대해서 Y를 예측하는 모델이 하나의 퍼셉트론이 된다는 거고,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데이터를 만족하게끔 퍼셉트론을 학습시키면 되는데, 이 퍼셉트론의 학습이라는 것은 웨이트를 조정하는 거다. 그렇죠? 웨이트의 조정은 앞서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에 가깝게 가도록 조정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의 우리가 뉴런을 정의할 때 이전에는 아웃풋이 그럼 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면 1, 마이너스면 그러니까 웨이티드 썸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사인 함수 또는 스텝 함수 같은 걸로 정의를 했었는데, 아웃풋을 좀 더 부드러운 이런 곡선을 갖는 시그모이드로 바꿔서 하나의 뉴런을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적절한 이 웨이트 파라미터의 변화량을 미분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아웃풋을 결정하는 함수로 우리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했습니다. 그걸로 정의해서 하나의 뉴런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인풋이 들어오면 웨이트를 곱하고 합해서 그걸 g라고 했을 때 g에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하면 아웃풋은 0에서 1 사이의 어떤 값이 나오게끔 됩니다. 네,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그젬플들이 주어지면 이런 XY 관계를 만족하고 싶다. 그러면 네, 현재 파라미터, 현재 웨이트가 설정되어 있는 그 모델에서 주어진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계산해서 원하는 Y와 차이를 줄여나가면 되겠는데, 그때 우리가 에러를 정의한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화하고자 하는 양을 2분의 1 실제값 마이너스 현재 아웃풋의 제곱으로 정의하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J라고 하면 J라는 이 그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하겠다 하는 거였고,
네, 그래서 특정한 가중치, 특정한 파라미터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위에 이 코스트 펑션이라고 정의된 것을 그 파라미터로 미분한 양의 반대 방향으로 조정을 해나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했더니 우리가 위에 보면 이 코스트 펑션 J라고 정의된 것은 O의 함수고 O는 G의 시그모이드 함수고 G는 인풋과 웨이트의 선형합이죠. 그래서 미분을 하니까 우리가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의 퍼셉트론, 하나의 뉴런을 우리가 모델로 해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 인풋과 아웃풋의 개수가 이제 정의될 거고, 그 다음에 가중치들을 초기화한 다음에 주어진 이그젬플 하나씩 가져와서 아웃풋을 계산하고 에러 양을 계산한 다음에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웨이트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작업을 반복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이 가중치 값들이 우리의 모델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숙제에서 그 제시했던 이런 그 당뇨병을 진단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의 뉴런 모델을 써서 학습을 진행한다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진행하는 거죠. 예컨대 이렇게 우리가 반복적인 계산을 통해서 파라미터들을 얻고 그것에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y-값을 예측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그 하나의 신경세포의 동작에서부터 정의된 퍼셉트론의 모델 그리고 하나의 뉴런을 정의한 데까지 우리가 보면 이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모델과 사실은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주어진 이그젬플을 봤을 때 디시전 바운더리가 선형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하나의 뉴런의 모델로 학습이 불가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위에 오른쪽 그림에 있는 XOR 같은 관계죠. 중간에 있는 두 개의 까만 점에 해당하는 인풋에 대해서는 1이고 바깥에 있는 하얀 점에 해당하는 인풋에 대해서는 아웃풋이 0이고 이렇게 구분된다면 하나의 직선으로 0과 1이 나오는 그 아웃풋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뉴런으로 그런 모델을 찾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 경우에 우리가 두 개의 결정 경계의 조합으로 이 밑에 우리가 그린 것처럼 1번 뉴런이 위에 1번의 결정 경계, 2번 뉴런이 2번의 결정 경계를 나타내고 그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경우에만 아웃풋이 1이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앞서 뉴런의 아웃풋이 새롭게 그 다음 뉴런의 인풋으로 들어가서 어떤 로지컬 엔더와 같은 함수로 아웃풋을 결정하도록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걸 우리가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학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밑에 어떤 문제에 대한 XY 관계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X는 세 가지의 속성 값으로 표현된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Y를 이제 하나만 놓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Y가 이제 yes 혹은 no, 1 또는 0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뭐 A, B, C 셋 중에 하나 이렇게 된다면, 그걸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걸 우리가 원핫 표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Y1, Y2, Y3를 두고 예를 들면 클래스 A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0, 0, 클래스 B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 1, 0, 클래스 C는 0, 0, 1 이렇게 표현하면 Y1, Y2, Y3 세 개의 아웃풋이 바이너리 아웃풋인 그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세 개의 인풋에 대해서 하나의 바이너리 아웃풋을 우리가 결정한다 그러면 위에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은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싱글 뉴런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건 선형으로 나타나는 거고, 우리는 이제 멀티 레이어로 우리의 모델을 정의하고 싶다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인풋이 어떤 뉴런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그 뉴런이 아웃풋을 내는데, 아웃풋 아웃풋을 낸 뉴런들의 값들을 다시 인풋으로 받아서 그 다음 뉴런이 이제 아웃풋을 결정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모델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계산이 연달아 일어나는 거죠. 지금 아래 표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y가 y1, y2, y3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이 이제 바이너리로 0과 1 값을 갖는 형태라면, 예를 들어서 싱글 뉴런의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이것이 예를 들면 y2를 계산하는 거고, y1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가 y1을 계산하고 여기 y3를 계산하고. 네, 결국 세 개의 뉴런을 써서 이런 XY 관계를 이제 나타내는 모델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을 텐데, 네, 이건 결국 싱글 뉴런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에 싱글 레이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싱글 레이어의 뉴런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멀티 레이어이면서 아웃풋이 여러 개로 정의되는 그런 문제의 경우에 멀티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는 결국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 같이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풋이 몇 개의 속성 값으로 정의돼서 주어지면, 네, 그것이 어떤 뉴런의 인풋으로 들어가서 그 뉴런이 아웃풋을 우리가 앞서 본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을 하고, 네, 그것들이 다시 그 다음 단에 어떤 뉴런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이제 최종적인 아웃풋을 결정하는데, 아웃풋이 만약에 네, 세 개로 이렇게 표현되는 문제라면, 네, 아웃풋에 세 개의 뉴런을 배치해서 이런 형태의 어떤 모델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 빨간색으로 내가 동그라미 쳐놓은 하나의 뉴런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하나의 뉴런, 인풋을 받아서 웨이트 썸을 계산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에서 아웃풋을 내는 그런 뉴런이고, 또 이 오른쪽에 있는 아웃풋을 결정하는 뉴런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딱 따로 띄워놓고 보면 인풋 또 웨이트 곱해서 액티베이션 펑션 적용해서 아웃풋을 내는 그런 하나의 뉴런. 네, 이때 우리가 어, 이걸 멀티 레이어라고 이제 표현할 때는 그 인풋이 들어오는 부분을 인풋 레이어, 아웃풋이 결정되는 부분을 아웃풋 레이어라고 얘기하고, 이제 중간에 예, 계산을 한 번 더 하는 그런 뉴런들이 배치된 부분을 우리가 히든 레이어라고 얘기해요. 히든 레이어는 이제 히든 뉴런 혹은 히든 유닛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화살표로 지금 되어 있는 모든 선에는 각각의 가중치가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때 히든 레이어는 이 그림에서는 현재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필요하다면 인풋에서 히든 레이어 1으로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두 번째 히든 레이어의 어떤 계산을 통해서 아웃풋이 계산되는 이런 형태로 히든 레이어를 두 개 만들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멀티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하나의 히든 레이어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이제 멀티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정의하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가중치가 어떻게 설정되냐에 따라서 선형의 결정 경계가 아닌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멀티 레이어 모델에서 그러면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은 어떻게 계산되고,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가중치의 학습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각각의 레이어에 하나의 뉴런만 일단 그렸습니다. 그래서 X가 들어가고, X가 여러 개 있으면 여기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히든 레이어에 있는 뉴런이 여러 개의 인풋으로부터 아웃풋을 결정하는데 그 아웃풋을 히든 레이어에 있는 뉴런의 아웃풋을 H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H들이 다시 그 다음 레이어의 뉴런의 인풋으로 또 들어가서 이 뉴런은 H를 인풋으로 하고 또 연결된 가중치를 곱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해서 최종 아웃풋이 이제 계산이 되겠죠. 네, 그래서 H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네, 히든 레이어의 아웃풋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간에 웨이트를 지금 뭐 복잡하게 인덱스를 써놨습니다만 네, 인풋에 곱해지는 웨이트를 WX라고 지금 표현했고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의 아웃풋이 인풋으로 들어갈 때는 거기에 곱해지는 웨이트를 WH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최종적인 아웃풋이 결정되는 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죠. input x에 웨이트가 곱해져서 더해진 다음에 그걸 gx라고 하면 거기에 액티베이션 펑션 예컨대 시그모이드를 적용해서 h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h에다가 h를 인풋으로 하는 거니까 h에다가 다시 해당되는 웨이트를 곱해서 합한 양, 그걸 우리가 GH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또 액티베이션 펑션이 적용돼서 최종 아웃풋 O가 계산되는 거죠. 자, 그럼 인풋이 들어갔을 때 H, O가 차례대로 어떻게 계산되는가는 우리가 간단히 원래 정의된 뉴런에서 계산한 것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되겠구나 하는 거고. 자, 이제 우리가 학습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네, 하나의 뉴런에서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다시 보고 올까요? 네, 하나의 뉴런에서 학습이라는 것은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의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에러 양을 표현한 다음에 그것을 파라미터로 미분한 것을 구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가중치들을 어떻게 내가 적절히 설정하냐가 바로 모델을 학습하는 걸 텐데 네, 따라서 각각의 가중치의 적절한 변화량을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개념으로 찾아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아웃풋 쪽에 우리가 목적하는 그 코스트 함수라는 것을 네, 이런 스퀘어 에러로 잡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세 개의 지금 아웃풋이 있어서 각각의 어, 이제 데이터에 주어진 y와 현재 아웃풋 o 사이의 차이의 제곱으로 에러를 정의하고 그것이 다 합해진 것이 이제 전체 에러 혹은 코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자, 우선 히든 레이어에서 아웃풋 레이어로 연결되어 있는 WH라는 어떤 가중치에 대해서 특히 그 중에서도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어떤 특정한 연결 부분에 가중치가 있다고 해보죠. 그걸 우리가 J번째 히든 유닛에서 I번째 아웃풋으로 가는 그런 웨이트다. 그래서 WJI라고 해보죠. 네, 요 값을 이제 우리가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 하려면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우리가 목적하는 이 J라는 함수를 바로 요 해당되는 가중치로 미분한 양을 구한 다음 그것에 반대로 업데이트 해 주는 거였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미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WH가 변경되면 네, 에러가 어떻게 변할 거냐 하면 WH가 바뀜에 따라서 O1이나 O2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가 않겠죠. 오로지 O3만 이제 변화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걸 우리가 J1, J2, 이걸 J3라고 한다 그러면, 네, WH3라는 것을 변경시켰을 때는 J3라는, 그러니까 세 번째 아웃풋에 해당하는 양만 바뀌게 될 거니까, 우리가 전체 코스트 함수 J라는 것을 해당되는 W로 미분하는 것은 i번째 항만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변화량을 우리가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앞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즉 여기서는 여기만 우리가 쳐다보면 된다는 거죠. 여기만 쳐다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뉴런에서 우리가 아웃풋을 계산했을 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수행하는 것과 똑같이 미분한 값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였죠? J는 5의 함수고 5는 G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한 함수고 그 다음에 G는 W와 X의 선형 함수였습니다. 그죠? 이건 앞서 한 것과 똑같은 걸 여기 다시 쓴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위에 2분의 1 y-5의 제곱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거 미분하니까 요런 양. 그 다음에 5를 g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은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으로서 이렇게 나온다 그랬고 그 다음에 g를 w에 대해서 미분하면 네, 위에 보면 g가 우리가 어떻게 계산되죠? 히든 레이어의 아웃풋을 우리가 h라고 했고 h에 해당되는 웨이트를 곱한 것의 합이기 때문에 네, 웨이트에 대해서 미분하면 h만 여기 빠지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h가 인풋에 해당하는 거니까 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제일 바깥에 아웃풋 히든 유닛 레이어에서 아웃풋 레이어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웨이트에 대한 변화량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주면 된다. 네, 이것은 하나의 뉴런일 때와 같은 겁니다. 네, 히든에서 아웃풋으로 연결된 모든 웨이트들을 다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이제 멀티 레이어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하나 전 단에 있는 웨이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네, 앞에 최종단에 있는 웨이트는 이것이 변화함에 따라서 아웃풋이 직접적으로 변화하는데 네, 하나의 아웃풋에만 영향을 주는 거죠. 그 전단에 있는 웨이트는 우리가 결국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된 WX라는 웨이트를 변화시킨다면 지금 이 뉴런의 아웃풋 H가 변경이 될 텐데 이 뉴런의 아웃풋은 아웃풋 O1, O2, O3에 다 연결돼 있고 따라서 WX가 변화하면 O1, O2, O3가 다 변화하겠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적절한 변화량을 찾으려면 두 단계로 우리가 미분식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똑같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우리가 해줄 건데 그럼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양은 전체 코스트 함수를 해당하는 WX 파라미터로 미분한 양을 계산하고 싶겠죠. 네, 역시 체인 룰에 의해서 이거를 H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 H는 G의 함수입니다. 그죠? 네. G에 대해서 미분하고 G를 다시 W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데 이 뒤는 이제 간단하고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거꾸로 가볼까요? G를 W에서 미분한 건 역시 인풋 X가 나오면 되고 H를 G에 대해서 미분한 건 액티베이션 함수 즉 시그모이드를 미분했다면
y 1 마이너스 y. 이때 y는 h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앞에 j를 h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h가 우리가 위에서 본 것처럼 어떤 하나의 히든 레이어의 아웃풋 HJ는 아웃풋 모두에게 영향을 주니까 네, 각각의 아웃풋을 H로 미분한 양을 모두 합쳐주면 그것이 바로 전체 코스트 함수를 H에 대해서 미분한 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J를 H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것은 네, 역시 이제 또 체인 룰에 의해서 J를 5에 대해서 미분하고 네, 최종적으로 J는 5의 함수죠. 그 다음에 5는 G의 함수라서 5를 다시 G에 대해서 미분하고 다음 G를 H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헷갈리니까. 네, 뒤에는 그대로 쓴 거고. 네, 그래서 요걸 요 다음 장에 그대로 한번 다시 썼습니다. 이것과 이것과 체인으로 해서 세 가지를 미분하면 되는 거였죠. 네, 각각을 보면 네, i번째 j를 5에 대해서 미분하면 네, 우리가 앞서 본 것과 같이 y-5가 되겠죠. 그 다음 5를 g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이고 g를 h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네, g를 네, 여기 지금 조금 다른 걸 갖다 썼군요. 네, GH를 여기다 갖다 써놔야 되는데 네. GH는 앞에가 잠깐 보고 올까요? 네. GH라는 것은 H에다가 해당되는 웨이트를 곱한 합이었죠. 이로부터 이제 최종 아웃풋이 결정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아니라 이걸 써놨어야 되는데 GH라는 것은 시그마 네, H 곱하기 W가 되겠죠. 네, 따라서 GH를 H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에 대한 웨이트가 앞에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조금 약간 길지만 결국 그러면 이전 단에 인풋에서 히든 레이어로 연결된 지금 WX라고 표현된 이 웨이트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똑같이 우리가 에러에 해당하는 것을 이 WX에 대한 변화량, 즉 미분을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데 네, 두 단계로 우리가 미분을 해보니까 이런 계산을 하면 되겠다 하는 걸 이제 얻었습니다. 자,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제일 바깥쪽의 부분에서 어, 이 WH의 변화량, 아웃풋으로 가는 웨이트의 변화량을 계산할 때 여기 보면 결국 아웃풋 단에서 계산되는 에러에다가 해당되는 인풋을 곱한 것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에러라는 것은 네, 이렇게 우리가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웃풋 단에서의 에러에 해당되는 양이고 거기에 이 웨이트의 인풋을 곱한 것이죠. 이건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퍼셉트론에서 표현했던 개념과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에러에다가 해당되는 인풋을 곱한 양만큼 변경을 시켜주겠다는 거고 네, 그러면 두 번째는 지금 좀 식이 복잡해졌지만 이 식이 표현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WX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 WXA에서 만들어지는 에러를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서 WX의 인풋에 해당하는 X를 곱한 양만큼 변경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WXA에서 만들어진 에러의 양이 얼마냐면 네, 이것이 아웃풋 쪽의 에러에 해당하는 거고 Y-5에 해당하는 거. 거기에 연결된 이 WH라는 가중치를 각각 곱해서 합한 것이 여기서는 WXA에서 만들어지는 에러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 여기 5 곱하기 1-5라든지 h 곱하기 1-h는 전부 다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걸 우리가 미분하면서 생긴 어, 부분입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것을 미분한 양 때문에 생기는 거고 네, 이거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미분하면서 이제 옆에 붙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핵심적인 것은 앞에 결국 y-5라는 에러양 그것에 의해서 WH가 변경되고 그 다음 단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역시 y-5라는 에러 양에다가 WH가 곱해진 것들의 합 그것이 전체 에러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WX가 책임지는 에러 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바로 이게 이제 그레디엔트를 표현하는 거죠. 그 양에 따라서 WX는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뭐 그렇게 심오하거나 복잡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써보면서 어, 결과를 유도해 보면 네, 크게 뭐 어려운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지금 우리가 본 건 투 레이어로 그러니까 멀티 레이어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정의했는데 그러면 이그젬플이 주어졌을 때 XY 관계로부터 에러가 최소화되는 파라미터 변화식을 우리가 지금 계산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멀티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라는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이 진행되는 것은 이 박스와 같이 어떤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가 주어집니다. 문제는 몇 개의 속성으로 표현되는 x와 또 몇 개의 값으로 표현되는 y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첫째, 네트워크를 정의합니다. 네트워크를 정의할 때는 인풋 레이어에 몇 개의 인풋이 주어지냐, 히든 레이어에 몇 개의 뉴런이 정의되냐, 아웃풋 레이어에는 몇 개의 아웃풋으로 이제 문제가 정의되냐가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이 위에 그림에 따르면 3개의 인풋, 3개의 아웃풋, 그리고 하나의 히든 레이어를 둔다면 이 안에 몇 개의 우리가 유닛을 이제 둘 거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걸 결정하면 전체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는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럼 내 모델은 이렇게 생긴 걸로 하겠다. 두 번째, 그러면 지금 많은 가중치들이 지금 있죠. 예를 들어서 3개, 요 위에 이제 따로 그려져 있는 건 이제 W0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게 인풋이 1인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4 곱하기 3, 12개의 가중치, 또 히든에서 아웃풋으로 4 곱하기 3, 12개의 가중치, 총 24개의 가중치가 말하자면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파라미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이 모든 웨이트들을 일단 초기 값을 주고 네,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뭐냐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거죠. 자, 하나씩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를 가져와서 일단 현재 파라미터, 현재 가중치를 가지고 아웃풋을 계산합니다. 현재 모델이 내는 아웃풋은 무엇인가? X로부터
웨이트 곱해서 h를 계산하고 h에서 다시 웨이트를 곱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5까지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y-5의 제곱의 합으로 지금 에러를 정의했는데 네, 그 값이 그러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가중치들을 조정할 거고 가중치들을 조정하는 식은 우리가 앞서 미분해서 구했죠. 네, WH라는 히든에서 아웃으로 가는 웨이트는 이렇게 업데이트한다. 네, 요 양이 에러를 표현하는 양이라 그랬습니다. y는 주어진 거고 o는 지금 계산한 거죠. 요 양을 우리가 델타 i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네, 그 앞쪽에 바로 전단의 wx를 우리가 계산할 때는 네, 앞단의 에러를 표현하는 것을 각각의 웨이트를 곱해서 합한 거에 다시 인풋을 곱하는 뭐 이런 형태였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네, 뒤에 다시 나오니까 앞에서 계산한 양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게 여기 있습니다. 네, 앞단에서 계산한 델타 i를 가지고 네, 그 다음 단에 또 에러에 해당하는 양만큼을 지금 계산한 거죠. 이걸 계산하고 그러면 네, 아웃풋 단에서부터 델타 i라는 걸 계산하고 또 그 다음 단에 또 델타 j라는 걸 계산 이렇게 쭉 계산이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나면 그 에러 양을 가지고 우리가 w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인풋에서 아웃풋을 계산하고 에러를 이용해서 우리가 W의 변화량을 계산한 다음 아웃풋 단의 가중치로부터 그 전 단의 가중치로 이제 계산을 진행을 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에러가 아웃풋 단에서부터 히든 레이어로 또 그 전 단으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백 프로포게이션 학습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말로 역전파 이런 얘기를 하죠. 역전파에 의한 학습을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그 다음 이그젬플 가지고 또 진행하고 또 그 다음 이그젬플로 진행하고를 계속 반복하는데 네, 이때 물론 우리가 러닝 레이트라는 걸 적절히 선택을 해서 한 번에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계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죠. 전체 주어진 example 데이터로 한 번의 업데이트식을 모두 수행한 것을 우리가 원 이포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또 세컨 이포크를 진행하고 서드 이포크를 진행하고 계속 하다 보면 네,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최종 우리가 코스트라고 정의한 이 양이 이런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진행될수록 백 프로파게이션 러닝이 진행될수록 이것이 계속 감소하면 되는 거고 네, 어느 시점에 가서 에러가 얼마 이하가 된다 혹은 몇 번의 이포크가 진행된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중단하면 네, 그때 얻어지는 이 W 값들이 최종적인 우리 모델을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네, 혹시 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에 질문이 있으면 해주세요. 네, 우리가 지금 멀티레이어에서 조금 미분식을 계산하다 보니까 살짝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거죠.
언제나 우리는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어떤 파라미터의 변화량은 뭐 이걸 우리 L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 전에 로스 함수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에 의한 어떤 에러의 변화율의 역방향으로 가는 것 결국은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데이터가 많으면 이런 방식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네, 데이터가 많을수록 계산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겠죠. 또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계산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뉴런, 하나의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뭐죠? 네. 우리는 어쨌든 X로부터 Y를 결정하고 싶은데 네. 하나의 뉴런 모델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뉴런 모델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멀티레이어 뉴런의 모델을 이야기한 거고 네. 이때 학습은 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수행하겠다. 그걸 우리가 백프로퍼게이션 러닝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 예를 하나 우리가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하려는 문제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손으로 쓴 글자에 대해서 네, 이렇게 쓰면 아이고, 네, 이렇게 쓰면 이게 2다. 이렇게 써도 2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내 모델이 X에 대해서 Y를 결정할 수 있는 모델이면 좋겠는데 이때 X는 뭐냐면 손으로 쓴 글자의 모양 그 자체가 인풋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아래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것은 28 by 28 픽셀의 이미지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어떤 손으로 쓴 글씨의 모양입니다. 각각의 픽셀은 그레이스케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서 까만 거는 0, 완전히 하얀 거는 255라는 값을 갖는다고 해보죠. 네, 그러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예를 들어서 이런 서로 다른 글자들이 쭉 이제 예시로 제시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이 0이라는 글자다, 이게 1이라는 글자다, 이게 2라는 글자다라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제시를 한다면 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데이터가 되겠죠. example 데이터. 그 데이터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이것이 8이라는 글자를 쓴 것처럼 보이죠. 자, 실제로 이게 이제 인풋으로 들어갈 때는 그러면 28 곱하기 28, 총 784개의 픽셀이 있기 때문에 인풋은 784개의 숫자가 인풋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 784개의 숫자, 즉 픽셀 값이 지금 x를 나타내는 거죠. 네, y는 우리는 지금 결정하려는 것이 숫자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냐면 0부터 9까지 총 10가지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서로 다른 클래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을 우리가 서로 다른 뉴런의 아웃풋으로 정의하기로 하면 예컨대 x와 y 사이에 주어지는 example 데이터라는 것은 여기 픽셀 값들이 쭉 있고 그때 y는 예컨대 이 숫자가 8이라면 0000 8에 해당하는 부분이 9시 1이 나와야 되는 게 우리의 정답인 거가 되겠죠. 이거는 픽셀 밸류.
네, 이것이 지금 이런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겠다. 우리의 모델은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쓰겠다. 자, 그러면 인풋은 784개, 아웃풋은 10개. 그리고 우리가 히든 레이어를 하나를 두겠다. 그리고 히든 레이어의 아웃풋과 똑같이 10개 뉴런을 설정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아주 복잡한 어떤 함수를 지금 나타내는 거겠죠. x로부터 y가 이제 계산이 될 텐데, 네, 몇 개의 파라미터가 있냐면 여기에 파라미터들이 있고 여기에 파라미터들이 있는 거겠죠. 총 몇 개의 파라미터가 있습니까? 700, 요 하나당 784개의 인풋, 거기다가 하나의 우리가 바이어스라고도 하는 W0에 해당하는 값이 있다고 하면 총 785개의 가중치가 있는 거고, 이것이 10개 히든 레이어의 뉴런에 각각 다르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7850개. 그 다음에 여기는 또 10개에서 10개로 가면 네, 바이어스까지 11개 곱하기 10개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110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네, 대략 한 8000개 정도의 파라미터로 표현되는 어떤 복잡한 함수가 되겠죠. 자, 학습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우리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앞에 기술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앞서 네트워크를 우리가 정의했고 그 다음에 웨이트들 전부 다 이니셜라이즈 합니다. 예를 들면 제로민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특정한 범위를 갖는 어떤 값들로 랜덤 이니셜라이즈를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수행하는 거죠. 이그젬플 하나씩 가져와서 x로부터 h, y까지 계산하고 네, 가장 적절한 파라미터 변화량에 의해서 w들을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오면서 업데이트하고 네, 그걸 주어진 데이터 전체를 이용해서 한 번씩 수행하면 원 이포크가 진행되는 거고 네, 그 과정을 여러 이포크를 진행하면서 에러가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해서 적절한 파라미터를 얻는다면 약 8,000개의 파라미터로 이 모델이 표현되면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정확도를 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글자의 이미지에 해당하는 픽셀 값들이 들어갔을 때 8번째, 이 8번에 해당하는 뉴런의 아웃풋이 가장 높게 나오도록 이 함수가 이제 동작하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웨카에 구현된 걸 가지고 한번 동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봐왔던 브레스트 캔서 데이터를 다시 열겠습니다. 네, 이 데이터 뭐 다 기억나죠? 우리가 어떤 환자에 대해서 조직 검사한 결과를 9개의 속성 값으로 지금 표현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클래스는 비나인 혹은 멀리그넌트라는 값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디시전 트리도 해봤고 여러 가지 다른 알고리즘에 의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걸 해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래시파이어, 즉 학습 알고리즘은 우리가 뭘 선택할 거냐 하면 여기 지금 펑션이라는 그룹에 가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방금까지 얘기한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모델인데 네, 가서 클릭해 보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죠.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GUI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모델 자체를 그래피컬하게 보여주는 걸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걸 true로 우리가 놓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히든 레이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옵션이 지금 A라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오토매틱하게 그러니까 자동으로 히든 레이어를 이 알고리즘이 설정하라 이런 뜻인데 자동으로 설정하게 하면 여기서는 인풋의 개수와 아웃풋의 개수의 평균으로 싱글 레이어를 히든으로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어, 잠시 후에 이제 이걸 임의로 설정하는 것도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를 내가 설정할 수 있고 네, 등등등.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트레이닝 타임이라고 있는데 트레이닝 타임은 지금 디폴트로 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셋 전체를 한 번 사용해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진행하는 게 원 이포크고 그걸 지금 500번까지 진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오케이 하고 네, 지금 여기서 학습은 전체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해서 데이터 몇 개였냐면 700개 정도의 example 데이터가 있었죠. 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를 툴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델을 여기다 살짝 보여주는 그런 창이 떴는데, 네, 여기 보면 지금 설정된 모델이 X가 지금 9개의 속성 값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9개의 인풋이 있습니다. 속성의 이름이 지금 데이터 파일에 있어서 클럼프 티크니스 등등등 이렇게 이름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은 네, 지금 두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뉴런만 놓고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여기서는 이제 n-way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내가 클래스가 n개다 그러면 아웃풋 n개의 뉴런을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아웃풋에 두 개의 뉴런을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히든 레이어에 이렇게 히든 레이어가 하나가 설정이 되고 여기에 몇 개의 뉴런을 넣느냐는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9와 2의 중간값인 5개의 뉴런을 이렇게 설정한 겁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밑에 가면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수행이 될 텐데 수행이 되면서 여기 전체 데이터를 한번 쓸 때마다 이 포크가 1, 2, 3로 올라갈 거고 그때 에러 값이 여기 밑에 디스플레이가 되면서 에러가 줄어드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스타트하면 네, 금방 다 계산했네요. 그죠? 네, 500번의 이 포크가 지금 다 계산이 됐고 우리가 너무 빨라서 뭐 잘 못 봤지만 이 이포크가 진행되면서 에러는 계속 아마 줄어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accept를 하면 네, 학습된 모델이 뭐냐 보겠습니까? 설정된 가중치들이겠죠. 네.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의해서 업데이트가 계속 진행돼서 최종적으로 500번의 이포크가 끝났을 때 설정된 가중치들이 여기 모델로서 나타날 텐데 네, 여기 보면 아웃풋으로 히든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이 가중치들 그러니까 5개의 뉴런이 히든에 있었고 거기다가 이 W0에 해당하는 여기 지금 스레숄드라고 표현됐는데 우리가 혹은 바이어스라고 하는 이게 총 6개의 파라미터가 2개의 아웃풋 뉴런에 대해서 연결된 6개씩의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설정됐다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건 또 인풋에서 히든으로 연결된 파라미터들이죠. 총 9개의 속성 값으로 x가 표현되니까 9개 플러스 여기 스레숄드라고 표현된 것까지 총 10개의 파라미터가 히든 레이어 뉴런 하나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10개, 10개에서 총 5개의 파라미터 셋이 어떻게 설정됐는지가 여기 나와 있죠. 네, 이것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학습된 모델. 그리고 이 학습된 모델에 의해서 지금 주어진 700개의 데이터는 어떤 정확도를 보이냐면 98.8%의 정확도를 보이는 모델이 얻어졌다는 거죠. 네, 지금 위에 제시된 저 파라미터를 가지고 우리가 70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x 값을 넣고 뭡니까? 두 개의 그 아웃풋 값을 계산해서 높은 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98.8%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모델이다. 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우리가 아까 히든 레이어를 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변경하는 방법은 숫자를 콤마로 연결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10, 콤마 10 이렇게 하면 히든 레이어에 10개의 뉴런이 있는 것을 하나 설정하고 그다음 콤마로 2개의 숫자가 부여되면 네, 두 번째 또 10개가 있는 그런 그 뉴런을 히든 레이어 2개를 설정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만약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학습을 시작을 해본다면 네, 방금 얘기한 형태의 모델이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네, 인풋이 9개, 아웃풋은 2개, 히든 레이어에 뉴런 10개 있는 게 두 레이어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풋에서 첫 번째 레이어로 어, 이 가중치에서 계산이 되고 그것이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서 또 두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이 계산되고 그것이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아웃풋을 계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네, 각각의 웨이트에 업데이트하는 방식은 똑같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의해서 얼마만큼 우리 업데이트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스타트해 보면 네, 아까보다는 조금 더 왜냐하면 파라미터가 지금 더 많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걸 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에러가 점점 줄어드는 걸 아마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델에 대해서는 네, 지금 파라미터가 아까보다 이제 훨씬 많은 파라미터들이 여기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네, 최종적인 이 모델의 정확도는 99.1%의 정확도를 보인다.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다른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핸드리튼 캐릭터 레코그니션 그래서 2디멘저널하게 픽셀 값이 주어지는 걸 지금 봤는데 네, 그것처럼 우리가 영문자 알파벳을 인식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데이터는 이제 2디멘저널 이미지로 인풋이 주어지는 건 아니고 어, 그런 그 인풋 이미지를 우리가 전처리를 통해서 몇 가지의 속성 값으로 지금 표현한 다음에 이제 인식을 하는 그런 문제로 정의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속성 값들이 보면 X박스, Y박스, 뭐 너비와 높이, X바, Y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 뭔지 지금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대체로 보면 이미지 안에 뭐 XY 비율이 어떻다든지 또 세로나 가로의 픽셀의 비율이 어떻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한 그런 데이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성 값을 가지고 네, 데이터셋을 보면 네, 총 16개의 이미지로부터 계산한 어떤 통계적인 값들을 바탕으로 클래스는 26개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건 Z라는 글자였다. 이런 건 P라는 글자였다. 이렇게 돼 있죠. 총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는 2만 개의 데이터가 지금 주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똑같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적용한다 하고 네, 히든 레이어는 오토매틱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타임을 지금 500이 포함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50만 해보겠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2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학습을 진행하겠다. 네, 인풋은 16개의 속성값, 아웃풋은 26개의 알파벳 중에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멀티레이어 모델이기 때문에 히든 레이어를 뒀고, 히든 레이어의 개수는 오토매틱하게 16과 26의 중간값이 되겠습니다. 어, 아니죠. 네, 20개 좀 넘는 정도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모델이 지금 설정이 됐고, 파라미터 개수가 훨씬 많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20개, 20개, 20개라고 가정하면 20 곱하기 20.
어떻게 됩니까? 400개? 네, 또 20 곱하기 400개. 아, 얼마 안 되는군요. 네, 그림에는 지금 뭐 빽빽하게 그려져 있지만, 뭐한 1000개 뭐 내외의 그런 정도의 파라미터를 갖는 모델이 설정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스타트 했을 때 이포크가 진행되는 것, 그 다음에 에러가 감소하는 것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파라미터의 개수도 아까보다 훨씬 많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지금 2만 개나 되죠. 그러니까 매 이포크마다 그 파라미터, 그러니까 가중치 W를 업데이트하는 계산량이 훨씬 많겠죠. 따라 지금 이포크가 증가하는 게 굉장히 느리고, 그런데 여기 보면 에러는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50번밖에 안 했는데 여기서 일단 중단하고 이 모델을 억셉트 한 다음에 결과를 보면, 네, 뭐 파라미터가 엄청나게 많겠죠. 이렇게 네, 쭉 그 이 모델의 파라미터가 결과로 제시돼 있고, 네, 최종적인 현재까지의 모델로 정확도는 81%, 81% 정도의 정확도로 그 X 값으로부터 알파벳 중에 어느 건지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모델이 학습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네, 히든 레이어의 수는 어떻게 결정되나? 네, 이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히든 레이어로 어, 그 일반적인 그런 인풋 아웃풋 관계를 다 이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다루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이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가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할 텐데, 히든 레이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해서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의 모델을 학습한다고 할 때는 보통은 하나의 히든 레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2개 정도까지 써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히든 레이어의 뉴런의 개수도 이걸 딱 정하는 그런 어떤 공식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오토매틱하게 정한 것처럼 인풋과 아웃풋 개수의 중간 정도 선에서 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히든 레이에서 계산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이제 바로 이 다음에 잠깐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면 뉴런이 동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뉴런의 모델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러면 복잡한 결정 연결을 하는 문제에 대한 모델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정하고 거기서 학습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나를 봤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그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서 이제 우리가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뭔지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이제 중간에 히든 레이어에 있는 것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를 우리가 조금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본 것 같이 이제 어떤 그 글자가 이미지로 주어졌을 때 이런 픽셀 모양으로부터 우리가 학습을 수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파라미터가 결정됐다고 해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어떤 픽셀 값들이 들어갔을 때 이거 조금 뭐 그림이 깨끗하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까만색이 뭔가 지금 쓰여 있는 부분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게 0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바로 이거 9라는 글자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게 들어가면 이런 픽셀 값들이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9라는 아웃풋이 나오면 좋겠다. 예를 들면 10개의 아웃풋이 있다면 9에 해당하는 뉴런의 아웃풋이 지금 1로 가는 걸 원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인풋에 대해서 그런 아웃풋이 나올 때 중간에 있는 히든 유닛이 계산하는 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인풋은 아까 28 바이 28 픽셀이면 784개 인풋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전체의 이 픽셀 값들이 지금 여기 지금 색깔로 표현되어 있지만 픽셀 값들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행우선으로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처음에 첫 번째 줄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풋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인풋을 받아서 첫 번째 히든 레이어의 아웃풋을 계산하는 뉴런들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어떤 뉴런이 네, 이게 전부 다 이 다른 이 각각의 픽셀 값들 인풋을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연결이 돼 있겠죠? 예, 연결이 돼 있는데 하나의 뉴런을 놓고 봤을 때 이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 가중치 W가 만약에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것 같은 가중치를 갖는다면 이 그림의 가중치는 뭐를 의미하냐면 굵은색으로 된 것이 어, 가중치가 큰 거고 반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가중치가 작은 거를 나타낸다고 해보죠. 네, 만약 이렇게 가중치가 설정된다면 요 하나의 뉴런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가중치가 높은 부분의 인풋에 높은 값이 들어올 때 이 뉴런의 인풋 곱하기 웨이트의 값은 커질 거고 그러면 이 뉴런의 액티베이션 펑션에 따른 아웃풋이 높은 값을 갖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림에 어떤 것이 나타날 때 높은 값을 갖느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 그림에 바로 이 부분 제일 상단에 픽셀 값들이 높게 나타나면 이런 가중치일 경우에는 이 뉴런의 아웃풋이 높을 것이다. 1에 가까울 것이다. 즉 위에 가로선이 있는 이미지에 해당하는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이것이 아웃풋이 1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적당히 우리가 가중치가 설정이 되면 예컨대 첫 번째 히든 레이어에 있는 뉴런들이 각각이 가중치가 어떻게 설정되냐에 따라서 인풋의 특정한 특징을 잡아내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방금 본 것 같이 어떤 뉴런은 예, 웨이트가 어떻게 설정되냐에 따라 얘는 위에 가로줄이 있는 경우에 높은 아웃풋을 낸다. 네. 그 다음 옆에 있는 애는 중간에 가로줄이 있을 때 높은 아웃풋을 낸다. 또 어떤 애는 오른쪽에 세로줄이 있을 때 높은 아웃풋을 내도록 가중치가 설정될 수도 있겠죠. 자, 만약에 내가 두 개의 히든 레이어를 두는데 두 번째 레이어는 이전 레이어의 인풋을 받아서 예를 들면 위에 가로줄이 있구나 중간에 가로줄이 있구나 이런 걸 받아서 네, 지금 내가 하늘색 동그라미를 친 이 뉴런은 예컨대 언제 아웃풋이 1이 될 거냐 하면 상단과 중간에 가로줄이 있을 때는 아웃풋이 1이 되는 그런 뉴런이 될 수가 있겠죠. 예, 다시 말하면 히든 레이어에 있는 각각의 뉴런은 주어진 인풋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잡아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렇게 여러 단계로 우리가 레이어가 정의된다면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좀 낮은 단계의 어떤 특징들,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그것의 조합으로 표현되는 어떤 특징들, 예를 들어서 뭐 동그라미가 있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 아웃풋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두 줄의 가로줄, 또 두 줄의 세로줄, 그 다음에 두 줄의 동그라미가 있는 특징이 있을 때는 거기에 의해서 9라고 판단하는 뉴런. 그럴 때 이제 9시 1에 가까운 그런 뉴런이 정의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각각의 이 뭐죠? 히든 레이어, 이 중간에 있는 레이어의 뉴런이라는 것은 인풋의 어떤 특징들을 잡아내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고난도의 어떤 문제를 지금 다루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는 손으로 쓴 글씨를 10개 중에 글자의 하나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완전히 고해상도의 컬러 이미지를 X로 받아서 훨씬 더 많은 픽셀 값이 있겠죠. 네,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1000개 이상의 어떤 오브젝트 중에 이게 뭐냐? 이것은 자동차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우리가 학습하려고 하면 네, 여러 개의 레이어를 둬서 로우 레이어에서부터 어, 점차 더 로우 레벨에서부터 하이 레벨까지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멀티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생각할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마치 픽셀에서부터 네, 어떤 엣지의 모양들이 있는가를 잡아내고 그것들의 조합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를 잡아내고 그걸로부터 또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가를 찾아내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어,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다 하는 거고 예, 다만 이럴 때 이제 레이어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런 뭐그 컬러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는 것처럼 이 디멘전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 이 안에 이 모델을 정의하는 파라미터의 개수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 이 많은 파라미터들이 적절하게 설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데이터의 개수도 굉장히 많겠죠. 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계산량이 필요할 거고 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네,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정의된 그런 굉장히 많은 레이어를 갖는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의 모델이 어, 딥러닝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오늘 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럼 딥러닝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정의되고 어떤 특수한 형태의 딥러닝 모델들이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